자,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12페이지 그린버그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되새김질을 좀 해보고 27페이지 미국적 아방가드의 탄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기 그 모더니즘 역사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왜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아방가드, 우리가 또 새로운 형태의 모더니즘이 등장했는지 지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란 누구인가, 또 세계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이 삶의 세계, 이걸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실제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그 가장 유사한 예가 천동설과 지동설이에요. 우리 눈에는 천동설, 해가 뜨고 져요. 아무리 눈을 막 씻고 소독약을 바르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 눈에는 해가 뜨고 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실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계속 양자역학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이게 거짓이고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의 목표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무지몽매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현상계,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어떤 동굴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굴 벽에 비친 거가 그게 실제라고 믿고 있죠. 자, 그거를 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술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의 별명이 이제 천재라고 하는 건데, 그 천재인 이유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술가들이 어떤 직관이라든지 그들이 봤던 것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본 것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징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다양한 어떤 스타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식들을 개발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세계에 이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하도록 그런 루트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포탈이,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술가들의 작품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런 훈련들 또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런 세계가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과학혁명 이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전까지는 그런 세계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서구 기독교 사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학혁명 이전에는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었는데, 자, 이런 세계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철학 또는 문학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학문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제 이런 세계에 대한 꿈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전부 다 무너지죠. 왜냐?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해가지고 망원경을 봤더니 하늘에 뭔가 천사들도 있고 천국도 있고 정말 무한한 세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자, 뭐 별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다 흙덩이, 돌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역으로, 그러면 이제 하늘이나 이런 영혼들 우리 마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CT 찍어봐도, MRI 찍어봐도 우리 안에 영혼도 없고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우리는 그냥 분자 생물체에 불과한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된 세계를 찾을 것인가, 나를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인 중요한 이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계속 우리가 돌멩이고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고 원자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그냥 단순하게 원소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내게는 뭔가 소중한 게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려면 뭔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형성화시킬 것인가라고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제 좌절하고 있을 때, 자, 이제 예술가들이 등장하죠. 그 최초의 이제 예술가들은 이제 낭만주의, 표현주의 이런 사람들이었고, 자, 그들이 인간의 몸은, 신체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생물학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 인간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세계를 드러내려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제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내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의 내부에 있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성질들 그런 어떤 속성들을 시나 뭐 문학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었고 인간의 이제 이성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적인 측면들을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고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19세기로 이제 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방식의 세계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낭만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실 도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엄격함, 정밀함에 따라서는 아무리 뒤져봐도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나의 자신도 발견할 수 없는데 자 이게 우리의 내면성 속에 이게 내면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감정으로 치환하게 되는데 우리 감정 속에서 어떤 내적 본질을 발견하자, 세계에 대한 본질을 발견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바로 이 낭만주의, 표현주의 시도들이었는데 이게 좀 희화화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또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증명 불가능한 것들이죠. 증명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소피스티케이트 되면서 굉장히 세밀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그 뭔가 좀 고상한 것들로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이 대중에게 미쳐지는 것들이 아니라 지적인 어떤 유희. 그러니까 일부 초 엘리트들이 그냥 뭐 언어 게임, 언어 유희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상아탑 또는 이제 어떤 고상한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취미 수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특징들이 발견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균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를 알려고, 세계의 본질을 알려고, 나의 본질을 알려고 예술가들이 들어갔는데 막상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땅 따먹기 정도. 상상의 나래를 펴서 뭐 이 감정적 격동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세계에 대한 본질이든지 나의 자아에 대한 이해들이 확보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더니즘 또는 이제 아방가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현학적이고 너무 초엘리트적이고 너무 부르주아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 아방가드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이제 전위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건 이제 부르주아의 모더니티에 대립하는 역사적 변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아방가드라고 유럽에서 부르고 있고 그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이 부르주아 사회의 어떤 초 엘리트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술적인 취미, 고상한 취미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들은 굉장히 이제 이 감동적인 격동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계에 대한 진정한 고민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형태의 예술 작품들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줄 보시면 이 아방가드는 반엘리트주의, 또 반권위주의, 또 무상성, 또 아나키즘, 니힐리즘 자, 이런 방식으로 작품들을 이제 생산해내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이 반예술을 위한 예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부르주아의 예술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자, 이런 의미에서 혁명적인 시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예술 개념들을 계속해서 붕괴시키고 그것들을 치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방가드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예술가들 중에 일부가 이제 유럽식 모더니즘이 이제 그 순수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반론들이 제시가 되죠. 과연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낭만주의나 표현주의에서도 일부 계층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감정적인 소모
감정적인 그냥 엔조이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한 예술을 꿈꾸는 이런 특징들이 예술가들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충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니네가 꿈꾸는 게 다 거짓이고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비참한 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 또는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유럽에서 발생했던 아방가드의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럽에서 발생했던 이 새로운 형태의 아방가드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13페이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13페이지에서 미국에서 미국식 아방가드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유럽에서, 그러니까 파리에서 아방가드는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최고 엘리트적인 형식의 어떤 고상한 문화,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라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이 아방가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미국에서 이제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공황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선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이 미국식 아방가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13페이지 보시면 예술의 사회적 기능, 비판성, 자, 이런 것이 이제 아방가드의 특징, 미국식 아방가드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제 내용은 노동계급에 어떻게 정치적 예술에 헌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미국식 아방가드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노동계급이 알 수 있는, 노동계급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수준 내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방가드를 이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미국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 아방가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엘리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에서 아방가드는 동일한 형태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술의 사회적 기능, 다시 말하면 이 경제 공황을 일으켰던 그 책임자로서의 자본주의, 이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이 노동자 계급에 어떤 방식으로 쉽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들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아방가드, 미국식 아방가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쭉 설명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발생된 이제 아방가드 내용을 보면 18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이 예술계에 파급되면서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 예술을 후원하는 방식, 또 예술을 만들어내는 방식, 또 작품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밀하게 조율이 되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 자본주의 아래서 부유한 부르주아 계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쾌락이나 만족, 이런 것들로 유지가 됐다면 더 이상 예술은 사치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노동자 계급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롤레타리아적인 내용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회적 사실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노동 계급을 위한 미술로서 사회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들이 구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이것을 이제 그린버거는 집단성 또는 이제 재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집단성은 이제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재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물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재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는 이제 미국적인 아방가드가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걸 벗어나면서 재현성보다 이제 추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추상이 이제 어떤 방식의 이제 커다란 효과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술이 급이 떨어졌죠. 처음에는 이제 부르주아 엘리트 계층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인 작업들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했었죠. 김요한은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아름다움이 죄라면 김요한은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인데 이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해의 수준이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르주아의 취미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부르주아가 갖고 있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예술가들이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나 뭐 동양에서는 예술가들이 잡인 뭐 이 중인 이하의 계층이었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귀족의 후원들을 받고 있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이제 이런 어떤 괴리감들이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이제 수많은 시도가 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높았던 그런 예술적 이상 가치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걸 이제 초점을 노동자들에게 맞추면서 노동자들만 이해하는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 질적인 저하, 어떻게 보면 이제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수준을 낮추게 하는, 그래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제 키치의 문화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21페이지 가시면 자 이거에 대한 반성들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것에 대한 반성들이 이제 1950년대에 이 정치적 급진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모더니즘, 이제 미국적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는 가장 큰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또 추동시킨 잡지가 1934년 이제 파티잔 리뷰라고 하는데 이 파티잔이란 말은 러시아 말로 빨치산이라는 얘기예요. 빨치산. 이것도 유격대란 말이죠. 돌격대라고 하는 말이고. 자, 이제 이런 잡지가 34년에 이제 창간되면서 이 엘리트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산주의를 실제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었던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라고 하는 걸 지켜보면서 지식인들이 경악하죠. 실질적으로 이상사회, 공산사회를 만들어 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히려 스탈린이 이 권력을 쥐면서 자기 반대파들을 숙청하게 되고 또 자신의 영토들을 확장하려고 하면서 이 파시즘과 손을 잡게 되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정권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공산주의 순수 이념과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념, 다시 말하면 모든 노동자 계급,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큰 이데올로기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각계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 미국의 지식인들이 다시 180도 돌아서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빨치산 리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자 문학도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정략의 전달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21페이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부르주아 작품들, 또 부르주아들이 예술에 대한 어떤 설정한 기준도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친일파의 시, 뭐 친일파의 뭐 작품들 다 이거 뭐 제거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예술성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야지 그냥 부르주아라고 해서 그냥 친일파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술의 발전, 예술이 지향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뭔가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산사회라고 하는 평등 또 이 사실주의를 지향하면서 너무 재현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예술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이 또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레벨들이 굉장히 그냥 하위 등급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예술의 독립성을 주장하죠. 예술은 더 이상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학이나 예술이나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23페이지 나오죠. 23페이지 이제
그 마르크스 미술사학자인 샤피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인용 부분에 추상회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추상회화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작가의 생애라든지 작가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이제 추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죠. 거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꽃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뭔가 알아들 것 같은데 전혀 없이 그냥 색깔만 있거나 아니면 선의 형식만 있거나 이런 것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아탑이다. 굉장히 엘리트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런 추상회화에 대해서 이 샤피로는 새로운 형태의 해석들을 내리게 되죠. 자, 이제 추상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인용구에 보시면 현대 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적, 심리적 조건들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주의가 공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토대, 경제적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나오는 문화와 지금처럼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나오는 문화가 다른데 그 차이가 뭐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신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반대말을 우리가 이제 유심론 또는 이제 관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건 물질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정신은 독립적으로 뭔가 실제 세계에 대한 탐구라든지 일정한 방식의 이제 운용 법칙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샤피로는 이제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모든 예술도 전부 다 물리적인 토대, 다시 말하면 사회의 정치적인 토대 속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추상 작품도 다 이 시대적 산물이다. 물리적인 환경의 산물이지, 이 추상회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추상화된 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논리적인 형식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23페이지 밑에서 4-5번째를 보시면 이 추상 작품도 사회 구조의 일부이고, 그리고 이 추상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것도 비판적인 사회적 의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죠. 어디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제 피카소의 게르니카인데, 자, 피카소의 이제 게르니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체파, 그러니까 입체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추상회화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작품들인데, 자, 이것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뭔가 이 사회적 반동, 사회의 어떤 고발, 또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품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상 작품들도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사회 변혁의 역할, 또 사회에 대한 어떤 물리적 토대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 추상 작품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술 작품이 그것이 추상화되면서 고도의 추상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조건적인 독립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자, 그런 대표적인 이제 그 옹호 이데올로기가 25페이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보시면, 자, 역사상 진보적인 사고는 오직 그 마지막 단계에서만 대중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트로츠키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진보적인 사고, 가장 뛰어난 사회적 현상은 대중이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냐 이것과는 무관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는 대중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점을 대중에게 두게 되면 이런 질적 저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변혁이고 사회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어떤 사회적 개혁이든지 변혁이 대중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방식으로 세계가 변화하고 있게 됐을 때 나중에 대중들은 그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백제대로 처음에 낼 때 반대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백제대로 지금 출퇴근 시간 엄청 막히잖아요. 왕복 10차선인데 제가 또 한 왕복 20차선 돼야 되는데 그 전주에도 KTX 여기 안 들어온 이유도 뭔지 아시죠? 익산으로 간 이유 잘 모르세요? 이 전주는 양반들이 사는 도시인데 어떻게 그 화마차가 이 전주 성스러운 도시에 들어올 수 있냐, 유림들이 반대해가지고 익산으로 갔어요. 자, 이제 이 트로트키주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우리나라 이제 서울과 부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부고속도로 깔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 이제 사회에 대한 혁신, 뭔가 큰 그림을 청사진을 엘리트들이 제시하는데 이 일반 사람들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 이제 반대를 하게 되고 이제 반대의 급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예술가들이 이런 사회적 엘리트,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빛이고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어떤 해녀의 역할들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던지죠. 거의 100년 전, 뭐 200년 전에 던지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일반 서민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IQ 10짜리가 어떻게 IQ 100이 하는 생각을 이해를 하겠어요. 힘들죠. 이제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막상 해놓고 나면 이제 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때 가서 대중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백제도로 10차선 너무 좁잖아. 지금 한 20차선 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 왜냐,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사고를 갖출 수 있는 사람들 딱 유일하게 예술가들이다. 예술가들. 이제 뭐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 그냥 공학자들이 기계만 만들어내면 되지 인문학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낼지 대한 고민들을 인문학자들이 하는 거죠. 공돌이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점이 이제 그거죠. 공돌이든 설계도가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 설계도를 그리는 것들은 인문학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들이 실제 지금에서는 반대중적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것을 이끌어 나간 사람들이 초엘리트주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자율성을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세계들을 제시를 해야만 사회가 변한다. 그리고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발 하라에도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하죠. 사회를 이끌었다가 나갔던 사람들은 농부가 아니다. 다 법률가들이고 변호사들이고 사회적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10년, 20년 바라보는 사람과 그냥 단순하게 지금 앞에 있는 먹을 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과는 어떤 다른 차이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기원전 3만 년, 7만 년 사이 동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왜 네안데르탈인들은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는가? 그러니까 둘 다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어요. 딱 하나 차이점. 호모사피엔스가 라스코 동굴벽화가 알타미르 동굴벽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굴벽화의 내용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제천의식이었고, 인간은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호모사피엔스가 해왔다는 거죠. 그걸 그림에 담아서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거죠. 왜 그런 바보 짓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에게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에서 역사적 존재로 바꾸는 가장 커다란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유인원이고 우리가 원숭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왜 호모사피엔스는, 왜 인류는 그것들을 놔두고서 깊이 있게 또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빗살무늬 토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토기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빗살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릇만 갖고는 만족할 수 없는 거야. 뭔가 거기다가 자신만의 어떤 문양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문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의 문이. 사람은 꼭 흔적을 남겨요. 호모사피엔스는 그냥 단순하게 그릇, 단순하게 뭐 신발, 이게 아니라 아름다운 신발, 아름다운 그릇을 남기는 거죠.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섹시 도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도끼 만들라고 돌 깨가지고 만들면 도는데 그 구석기 시대 그 무식한 인간들이 양쪽 각을 맞춰요. 쓸모없는 짓이잖아요. 그냥 때려 잡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막 갈면서 맨날 며칠씩 섹시한 도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게 과연 쓸데없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가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류가 탄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혁명을 이끌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제 이 샤피로도 예술가들이 왜 필요한가, 예술가들이 왜 혁명에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에 대해서는 25페이지 이제 그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예술의 창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제한에도 반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상상력은 그 어떤 규제로부터도 벗어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예술의 독립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샤피로는 단서를 달죠. 그런데 예술은 사회를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술이 사회와 더불어서 어떤 해방구 역할들을 하지만 사회 없는 예술은 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단서를 달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시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술은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회를 새로운 형태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26페이지도 보시면 첫 번째 문단 둘, 넷, 여섯, 여덟, 열 번째 보면 예술은 하나의 힘이고, 자, 이 힘을 통해서 인간성은 진보한다. 예술은 세계에 관한 진보적 사고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해방의 역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예술은 문화와 의식 층위의 전위부대, 아방가드죠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외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샤피로나 이 파티잔, 빨치산 리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결론은, 자, 예술은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창조성들이 무한히 구속받지 않고 제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그런 벅찬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아방가드가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아젠다를 선점하고 정치적 혁명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중을 끌어안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예술의 질적 저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반대 급부로서 예술은 독립성,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2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거해야 될 것, 이 예술의 순수성, 예술의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예술의 독립성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아방가드라와 키치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이 그린버그가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좀 던지고 있는데, 그 에세이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자, 하나의 동일한 문명,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일한 문명 속에서 두 개의 아주 다른 것들, 즉 아방가드와 키치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들은 둘 다 문화의 질서 위에 존재하며, 자, 표면상으로는 동일 문화의 부분들이 동일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방가드는 전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길들을 밝히는 걸 우리가 이제 아방가드, 전위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키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함,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상품화시키고 또 예술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럭셔리한 문화로 만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키치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치는 완전 소비 문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거 인문사회관이죠. 인문사회관 이제 지붕 보시면 한옥 스타일인데 전혀 한옥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한옥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막상 다가가면 한옥이 아니야.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작품들을 보면 정말 예술 작품인 것처럼 보는데 막상 들어가면
그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것들 거죠. 그런 상실감이 많을 거예요. 정말 이뻐갖고 딱 봤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순수하게 뭐 공예품이든지 뭐 예술작품이든지 뭐 어떤 인간의 또는 그 장인의 정신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딱 보면 기계로 찍어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키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그린버그는 이제 어떻게 하나의 동일한 문화에서 이제 키치도 그렇고 아방가르도 그렇고 다 예술가들이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어떤 등불이나 빛이나 소금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예술품들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고민이죠. 한쪽에서는 아방가르드, 한쪽에서는 키치. 자, 이제 그중 어느 하나를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2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자,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회에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형식들의 불가피성을 점점 더 정당화할 수도 없게 되는, 자, 위기의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발전해 나가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결과들이 어떤 건 굉장히 고상한 거, 반면에 어떤 것은 굉장히 쌍스러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적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자, 이제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됐느냐. 자, 이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들과 관객 사이에 의사소통에 합의가 생기지 않을 때를 이제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가자, 우리가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거를 호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들이 대부분 고대나 중세에 있었던 어떤 예술과의 관객의 그 관계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메시지를 던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고, 그런데 이제 이게 과학혁명 이후에 이 예술가들과 관객들이 이제 따로따로 생각하고 따로따로 라이프 스타일들이 정해지면서 예술가들이 방향을 던지더라도 사람들이 더 이상 호응하지 않는, 네가 뭔데? 이런 방식으로 또 예술가가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어떤 불협화음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바로 이제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위기가 생겼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알렉산드리아니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니즘. 자,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 이제 세운 이제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활용되고 있었던 이제 그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의 총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은 자, 논쟁은 회피되고 창조성은 기술적 묘기, 또 반복, 또 확립되는 주제들, 또 양식의 변주라고 하는 아카데미시즘으로 구성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시즘하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건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이상 발전,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아이콘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계속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고 더 세련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변주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던, 지금 뭐 AI가 만들어내는 거 마찬가지죠. AI가 뭐 소설을 쓰거나 뭐 음악을 만들어내거나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빅데이터에서 사람들이 뭐에 큰 자극을 받는 거, 그만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눈, 코, 입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비슷비슷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냥 제시하는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니즘 또 아카데미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 없어요. 왜? 각자 부분 다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것만 모였으니까 또 그게 더 이제 기술적으로 세련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는 것들이죠. 이제 뭐 여기 이제 그림 그리시면 또 많이 있지만 그 데생을 할 때 선을 어떻게 정밀하게 또 많이 또 섬세하게 긋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확실히 더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초보들이 하는 것과 대가들이 하는 것들이 달라요. 선을 긋는 것조차도. 근데 그것들은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굉장히 세련되는 것들인데 근데 발전은 없어요. 대생을 아무리 잘해보세요. 대생만 하고 있으면 그건 발전이 없는 거죠. 뭔가 지금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철학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메시지를 덤기는 거거든요. 다음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추동시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인 형태의 이런 어떤 반복 이게 이제 바로 알렉산드리아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위기가 있었을 때 더 이상 창조적인 작업들을 하지 못했을 때 예술가들이 이런 작업들에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 한국 미학, 한국 미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이런 거죠. 발전을 못 하고 그냥 답보 상태. 그냥 중국 거 베끼고 일본 거 베끼고 좋은 거 베끼고 한국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미 남들이 해놓은 거 그거를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거기다 조금 색칠하고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니즘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위기들을 타파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29페이지 밑에서 6번째를 보시면 아방가드 문화라는 거죠. 다시 이제 그린버그가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초의 저항 운동으로서 아방가드 운동, 아방가드 문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아방가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니즘이든지 아카데미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정형화된 패턴들을 깨고 예술의 본연의 기능, 다시 말하면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추동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혁명 운동이 바로 아방가드의 출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서구 부르주아 사회가 갖고 있었던 그 문화적 정체성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이 기교에만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내용이 없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이 아방가드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방가드는 말 그 자체로 전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 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문화를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힘, 그리고 문화를 진보시키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새로운 힘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린버그의 주장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하나는 굉장히 첨단의 아방가드가 존재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그 품격이 낮은 키치가 존재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생겼느냐? 우리 사회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예술가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자, 알렉산드리즘이든지 아니면 아카데미즘이든지 계속 반복적인 어떤 기교 훈련만 한다. 더 이상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런 위기가 계속 증폭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이 위기를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방가드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방가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창출, 새로운 형태의 어떤 형식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문화를 진보시키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힘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유럽에서 이제 아방가드 운동이 설패한 이유에 대해서 30페이지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이 30페이지에 보시면 이 아방가드 운동은 탄생하면서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1800년대, 1850년대와 1860년대 이제 일어났던 이제 운동들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술이 이 부르주아 사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이제 부르주아 사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인데, 자, 뭐 이때 당시에는 예술가들에게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르주아들이었고, 뭐 메디치가처럼 사회적인 어떤 귀족 또 왕가에서 예술가들 후원하는데, 이 사람들 항상 조건이 있어요. 뭘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풍부한 창조성, 이런 어떤 작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맨날 이제 초상화만 그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뭐 초상화는 굉장히 예쁘게 뭐 아름답게 그릴 수 있지만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작품들을 못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1850년대 또 1860년대의 예술가들은 이 아방가르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부르주아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 거기서부터 단절하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예술가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돈이죠.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가난한데 이 돈을 벌려고 예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술을 하고 싶어서 예술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도 뭐 다들 아트페어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뭐 자기의 인지도를 좀 높여볼까, 매스컴의 스포츠 어떻게 받아볼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일단 뭐 기회봉도 굉장히 크고 지금 들어간 돈도 굉장히 많고 이걸 이제 어떻게 건질 것인가, 그리고 좀 내 이름이 높아져서 내 개인전이라든지 막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와가지고 막 멋있어요. 또 사인 받고 요즘에 이제 선거 때 막 나가서 지금 운동하시는 거 뭐 자기가 스타 된 것처럼 다들 착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그런 스타가 되는 꿈들을 꾸죠. 자, 근데 아방가르드는 그걸 끊겠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자본가들, 이 부르주아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는 예술 작품이 생성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그림을 못 그려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만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1차 분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부르주아 사회 질서가 영구적인 삶의 조건이 아니다. 내가 이제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진짜 진정한 형태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계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노예다. 노예의 어떤 끈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보헤미아로 이주해요. 보헤미아로 이주한다는 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보헤미아의 사람들은 뭐냐면 집시예요, 집시. 집시인들을 우리가 이제 보헤미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구속받지 않는 삶,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들이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형화된 어떤 틀들을 사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어떤 고유한 내면성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 자아 발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부르주아로 분리될 때 역사 비평에 출연해서 이걸 기반으로 분리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역사 비평이 왜 그 부르주아랑 분리되는데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역사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각들이 지금 엘리트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 전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의 뭐 운명이든지 아니면 또 간섭이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이 저항할 수 없고 단순하게 이제 따라가는 어떤 수능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이제 역사 비평을 통해서 뭔가 이제 사회적인 합의나 사회적인 어떤 힘들에 의해서 역사가 충분히 바뀔 수도 있고 그것들이 변혁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것, 또 부르주아들이 만들었던 어떤 종교적인 체계, 사회적 시스템에서 사회가 돌아가고 그것에 대한 예외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 그것도 하나의 여러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등장하는 거죠. 교수님 그 말이 이때까지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 비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마르크스의 역사 비평이 이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뭐 이데아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념적인 신의 어떤 섭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세계가 저항 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막시즘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물리적 토대, 사회 정치적인 토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어떤 방법들을 다시 고안하거나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면 역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인간은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통해서 합의나 계약이나 이런 어떤 방식으로 충분히 사회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런 의미에서 뭐 혁명적인 정치 태도, 뭐 정신적 원조,
그래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준에 맞서는 이런 어떤 용기를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보헤미아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헤미아의 최초의 정주자들이 바로 이제 예술가 그룹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리가 일어나지는데, 이제 그 두 번째 분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운데 부분 보시면 두 번째 단계는 정치로부터의 분리다. 라고 얘기하죠. 자, 혁명은 이제껏 문화가 의존해야 했던 귀중한 공리 같은 신념들과 연루되자마자 곧 사회 속에, 즉 미술과 시가 아주 불길하게 여기는 혼란스러운 이념 투쟁의 부분 속에 남겨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부르주아로부터의 독립인데, 그 부르주아의 독립의 원인이 역사 비평이라고 얘기했었죠. 역사 비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현실의 사회 정치적인 경제적인 토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는 원인은 뭐냐면 사회 정치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했죠.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부르주아 또는 이 보헤미안이 되는 거였는데,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신념까지도 제거해버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어떤 순수 해설, 어떤 예술의 독립성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예술이 끌어안는 순간,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이나 시나 음악이 이 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유토피아라고 하는, 자, 이런 것을 공리로 삼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예술가 내부에서도 계속 뭐 파들이 나눠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다른 것처럼 혁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소란스러운 이런 또 투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아방가드는 이 혁명적 정치학, 그러니까 그 예술이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데, 그 새로운 세계를 여기서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나폴레옹처럼 그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혼란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자꾸 개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들조차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훨씬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념적 혼란, 또 폭력, 이 유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냥 순수하게 예술이 지향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용구를 보시면 아방가드 시인이나 미술가는 공증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 자신의 예술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자, 이것은 그의 예술을 어떤 절대적인 것의 표현, 자, 이걸 이제 에피파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테일러가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하는. 자, 처음 출발점이 뭐였어요? 혁명이었죠.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는 거였고, 새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거였는데, 자, 거기서부터 분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천착하게 되는 것이 이 절대적인 것의 표현.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에피파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이제 인간의 내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자는 거죠. 이제 이 해녀의 출발이죠. 그냥 물가에서 첨벙첨벙, 물가에서 그냥 물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그 심연으로 예술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 또 순수시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고, 그 안에 어떤 주제나 내용을 담는 것은 금기시되는. 자,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당파성이 있어요. 그 시의 어떤 혁명적인 이데올로기를 담는 순간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술까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아무도 못 가본 세계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시면을 제시하는 건데, 자, 그 시면은 무조건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그 시면에서 뭐 호불호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근데 그 시면을 이렇게 뭔가 상징적인 것으로 풀어냈을 때 그것이 이념이 담기며 이 혁명의 정치학에 따르면 그것이
갖고 있는 순도 100%가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려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서양의 아방가르드가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작업들이죠. 이게 이제 모더니티로부터 모더니즘으로 가는 이 여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니티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세로부터 벗어나서 근대성을 만들어 가자. 인간에게 새로운 형태의 삶의 조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티였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혁명적이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혼돈,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티븐 핑커의 이제 우리의 인간의 선한 본성 거기서는 5가지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5가지 이데올로기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였죠. 이데올로기가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독교, 그다음에 전체주의, 국수주의, 공산주의, 또 하나 뭔가 있네. 자, 유태인 600만 죽였죠. 그 다음에 스탈린이 1000만 죽이죠. 자, 마오쩌둥 문화혁명하면서 몇 억을 죽였는지 몰라요. 자, 다 뭐예요? 다 좋은 사회예요.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자. 아리안주의, 순수 백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태인들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스탈린, 공산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 다 숙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게 마오쩌둥도 마찬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얼마나 죽였는지 뭐예요. 뭐 공식적인 건 7천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죽였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자, 이게 지금 혁명의 정치학이 갖고 있는 문제니까 아방가르드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그래서 이제 예술은 새로운 세계를 제시한 이런 것까지도 포기해야 된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방식까지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31페이지 가시면 이게 세 번째 줄, 정치적 아방가드로부터 예술적 아방가드로 전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처음에 출발점은 우리 사회가 이 아방가드하고 키치하고 너무 그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것을 이런 위기를 타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정치적 아방가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정치적 아방가드도 그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이 보헤미안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이 정치적 아젠다까지 우리가 좋은 사회, 뭐 아름다운 사회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까지도 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역사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그런 어떤 고난의 짐들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순수 예술로 가게 되는 이 예술적 아방가드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 침몰해가는 부르주아 문화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르주아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고귀함, 그 존엄한 문화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왜 숭고한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단순하게 이제 뭐 귀족들의 취미가 아니라 사람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달과 육펜스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폴 고갱을 모델로 해서 작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작가가 죽기 전에 이제 문둥병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오두막 집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나중에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갖게 되죠. 감동. 그게 이제 무슨 감동인지 이제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숭고함, 예술 작품을 통해서 뭔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직관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르주아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이 부르주아 문화를 유지해야만 하는가? 왜 여전히 아무도 안 가는 오페라, 뭐 1년에 오페라 극장 몇 명이나 가겠어요?
우리 5천만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왜 그것들을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는가? 그 부르주아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성찰들이 바로 이제 이 예술적 아방가드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자 이제 이것은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사회,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키치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너무 어떤 적은 문화, 너무 대중 문화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고양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 운동들이 바로 또 부르주아 문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31페이지 그 인용 보시면 몰락하는 자본주의에서 어떤 성질의 것이든 간에 그것이 아직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변함없이 그 자체의 존재를 위협하게 된다. 과학과 산업에서의 진보 못지않게 문화에서 진보도 그 진보를 가능하게끔 후원하는 사회 그 자체를 부직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키체가 왜 위험하냐? 그 사회 자체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제기되는 다른 모든 문화들에서처럼 마르크스를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단지 그것을 위해서일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살아있는 문화를 지키는 운동이 바로 이제 아방가드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키치에서 벗어나는 우리 사회를 잠식시키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키치가 이제 굉장히 무서운데, 지난번에 그림 보고 우리 공부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개별적인 문화, 독립적인 문화들이 전부 다 사라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쥐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미키마우스가 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상품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호감을 가질 만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복사해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달력 같은 데 보면 좀 그런 여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 사진들이 전 세계 이발소에 다 걸려 있거나 아니면 뭐 그 광고 선전하는 데 다 걸려 있죠. 그러니까 미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죠. 뭐 눈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코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통일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키치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뭔가 쓸모없는 것이라든지 굉장히 불길한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문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 그렇게 이제 자본주의가 원하는 방식의 생쥐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각 개인이 또는 각 예술가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어떤 작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르주아 문화를 여전히 꼴은 보기 싫지만 그런 어떤 고상하고 존엄하고 숭고한 형태의 예술들을 여전히 우리가 지켜내고, 그러니까 이 탈정치화된, 탈사회화된 형태의 문화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해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방가드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치밀하게 고민했던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문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 32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그게 바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라고 합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 순수한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술을 위한 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문장,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주제나 내용은 형식으로 완전히 용해되고 예술의 과정과 원칙이 예술의 주제가 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은 뭐냐? 내용이 사라진, 자, 내용, 그러니까 주제나 내용이 사라지고 단순하게 형식만 남고 또 그 예술을 활용하는 그 방식만 존재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술의 과정이나 원칙, 자, 이것이 예술의 주제가 되는, 이게 바로 추상 미술, 비재현 미술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술을 위한 예술의 초기 단계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내용이나 주제가 재현되는 순간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폭력이든지 억압이든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궁극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이미지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그 듀샹은 망막예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려고 하는 게 망막예술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은 것은 눈을 제거해버리는 손가락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주제나 내용이 없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주제나 내용이 없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엄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내면적 탐구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눈 없이 다른 감각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술은 이제부터는 예술을 위한 예술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예술이 된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말할 수 없는데 말을 해야 되고 표현할 수 없는데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추상이라고 하는 작품 형식이 등장한 것들이죠. 예술가들은 엄청 고민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그게 고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관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해녀들이 봤던 그 어떤 삶의 통찰들을 통해서 그런 이 그림 없는 그림을 제시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되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자, 이것이 바로 미국식 아방가르드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시인이나 예술가는 주제 또는 이제 보통 경험으로부터 주목을 거둬들여 그것을 자신이 다루는 매체로 돌린다. 그러니까 주제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매체로 간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비재현적인 것이든지 추상적인 것, 자, 이런 것들이 미적인 정당성을 지닐 수 있으려면 그것은 임의적이고 우연적이어서는 안 되고 가치 있는 제약이나 원형에 대한 복종에 유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이나 원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악기를 다루거나 그것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매체 자체, 그 물질 자체, 그 형식 그 자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형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어려운 작업. 자, 왜냐하면 그 다음 줄 보시면 문학이나 미술은 더 이상 경험적 세계를 모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술의 선언이죠. 더 이상 모방이 아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미메시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할 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한 묘사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그게 형이상학적 세계든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적 세계든 하여튼 재현이에요. 신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천사를 묘사하거나 아니면 영혼을 묘사하거나. 근데 이런 묘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